매달 7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들 부부에게 썼습니다. 하지만 아픈 무릎을 이끌고 혼자 차린 추석 명절 끝에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냉장고와 응급실 신세였죠. 남편의 칠순 잔칫날 70만 원짜리 계산서마저 제게 떠넘기는 며느리를 보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이제는 제 손으로 끊어내야겠다고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은퇴라는 걸 하고 나니 아침 시간이 참 여유로워졌어요. 남편이랑 손잡고 집 앞 온천천을 걷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 전쟁처럼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야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 금정산 능선까지 깨끗하게 보여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 평생 살면서도 동래구 우리 동네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켜놓은 TV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뉴스였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유난히 심각했죠. 부산 지역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면에는 텅 빈 조선소와 힘없이 앉아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쳤고 자막에는 영도구 고용위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 현우가 바로 영도에 있는 그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온천천의 아침 공기처럼 상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거운 안개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자부심 하나로 버텼죠. 퇴직 후에는 교사 연금 덕에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남편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터라 우리 부부 노후는 크게 걱정이 없었죠. 저는 일주일에 2번 동래구 노인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가르쳤어요. 먹과 붓을 잡고 화선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낚시를 다니거나 동네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요. 참, 우리 아들 현우 이야기만큼 저를 뿌듯하게 하는 건 없었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이 지역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조선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이 녀석이 제 힘으로 밥벌이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했죠. 며느리 유미도 싹싹하고 예뻤어요.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옷차림도 세련되고 보기 좋았죠. 결혼하고 3년 동안은 아들 내외가 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우리 부부 생신까지 합쳐 1년에 딱 4번 찾아왔어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다들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가끔씩 보니까 더 애틋하고 반가웠어요. 올 때마다 무슨 선물을 그리 사오는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어머니 이거 신상이에요라며 제 손에 쥐어주던 며느리였죠. 그 4번의 만남이 저에게는 1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 평화는 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TV에서 연일 떠들던 구조조정이 현실이 된 거죠.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애써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말에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죠.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웠고요. 결국 몇 주 뒤 현우는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나와야 했어요. 40살, 한창 일할 나이에 실직자가 된 아들을 생각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부터였어요. 아들 내외가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실직한 아들 기운이라도 차리게 해주고 싶어서 자갈치 시장까지 가서 싱싱한 해산물이며 한우며 잔뜩 사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줬죠.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겠네. 밥이라도 단디 챙겨 묵으라. 제 말에 현우는 말없이 밥만 먹었고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유미는 옆에서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 씨 금방 더 좋은데 취직할 거예요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백화점 직원이라 그런지 항상 비싼 가방을 들고 오는 며느리를 보며 저에도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체면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 더 마음이 쓰였죠. 처음 한두 번은 위로와 격려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게 3번, 4번이 되고 어느덧 아들 내외의 주말 방문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첫 번째 균열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도 거의 15만 원어치 장을 봐서 갈비찜에 잡채, 생선구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오자마자 유미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집에 가서 먹게 남은 음식 좀 다 싸달라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 저는 군말 없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모조리 꺼내 남은 음식을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까지. 며느리는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본 것처럼 그것들을 익숙하게 받아 챙겼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15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허전했죠.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러다 버릇되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저는 남편에게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우리가 좀 더 보듬어 줘야지라고 쏘아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의 그 한마디 저러다 버릇되겠네라는 말이 꼭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며칠이고 저를 괴롭혔어요.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라고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매주 주말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현우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우리 일처럼 기뻐했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들 다시 허리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지긋지긋했던 주말의 의무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아들이 재취업을 한 그 다음 주말에도 현우와 유미는 어김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에 들고 온 핑계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럴듯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싶어 저는 또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어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아들의 재취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죠. 가장 먼저 신호가 온 건 제 몸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좋지 않던 무릎 관절염이 매주 주말마다 이어지는 중노동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시려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루는 아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를 냈는데 현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무심하게 툭 던지더군요. 원래 그 나이엔 다 아프신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하던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시렸어요. 제 건강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주말에 따뜻한 밥을 차려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제 병원 예약은 당연히 아들 내외의 방문이 없는 평일로 잡아야 했어요. 제 삶의 중심이 온전히 그들을 위한 주말을 지켜내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에게 명절은 조상님께 감사하고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는 아주 소중하고 신성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이번 추석에 유미 누나네 가족도 같이 오기로 했다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른 넷이 갑자기 추가되는 거잖아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며 난처한 기색을 비치자 옆에 있던 유미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목소리는 어찌나 상냥한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그렇다나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그 말에 저는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가족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 앞에서, 명절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저는 또다시 무력해졌죠.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명절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24시간 운영하는 마트로 향했죠. 카트에 물건을 담다 보니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5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 평생에 단 하루 음식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부산 스타일로 동태전도 부치고 꼬지에 알록달록 재료를 꿰어 산적도 만들었어요. 한참 전에 집중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같이 벗겨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완벽한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거실과 주방을 수십 번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와 사돈네 식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웃고 떠들며 축제 분위기였죠. 유미의 언니 남편이 이야 장모님보다 손맛이 더 좋으시네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음식을 내오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유미와 그 언니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디선가 꺼내온 15개의 거대한 반찬통에 남은 음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심지어는 나박김치까지 마치 구호품을 챙기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걸로도 모자랐나 봐요. 유미는 거실장을 보더니 남편이 애지중지하며 담가놓은 인삼주를 발견하고는 아버님, 이거 관절에 좋다면서요? 저희 아빠들이면 딱이겠네라며 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안방에 걸어둔 제가 올겨울 덮으려고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털 이불까지 들고 나오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겠다고. 현관 앞에서는 제가 선물 받은 수입 과일 상자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챙겨 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휩쓸고 간 집에는 정막만이 남았죠. 남편과 저는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으로 먹을 음식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찬장에서 컵라면 2개를 꺼내 물을 부었어요. 1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석날 저녁 식사가 컵라면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남편 앞에서 차마 울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혹사당한 무릎이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엎혀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는 퉁퉁 부은 제 무릎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이러다가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차가운 경고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의 하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처절한 고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복지관 친구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가 수진 씨, 유미 카스 봤어? 시댁 자랑이 아주 대단하네. 함께 보내온 캡처 사진에는
우리 집에서 챙겨간 음식과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 넘치는 시댁, 양손은 무겁게. 제 희생과 고통이 며느리의 SNS를 장식하는 과시용 트로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퇴원했어요. 며느리의 SNS 사진을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그건 더 이상 서운함이나 섭섭함 같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죠.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그리고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본질을 똑똑히 봐버린 거예요. 의사가 경고했던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릎의 통증보다 배신감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남편은 퇴원하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지지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연대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죠. 추석 때의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넘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칠순인데 자기들이 아주 근사한 곳에 모시겠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젠 또 무슨 꿍꿍이일까?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어찌나 살갑고 진심처럼 들리던지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예이제라는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유미는 자기 부모님과 언니네 가족까지 초대했다면서 다 같이 아버님을 축하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 통화를 듣더니 얼굴에 희미한 기대감이 서리는 걸 봤어요. 어쩌면 아주 만약에 애들이 추석 때 일이 미안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효도하려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 제 마음속에서도 고개를 들었죠. 그래, 내 아들인데 아무렴. 저는 애써 의심을 지우고 남편과 함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은 정말 눈부시더군요. 통유리창 너머로 광안대교가 보석처럼 빛나는 식당에 들어서니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과 달리 식사 분위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현우와 유미는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 문제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새로 옮긴 회사가 생각보다 월급이 짜다. 유미는 백화점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서 죽겠다. 끝도 없는 신세 한탄이 이어졌죠. 생신의 주인공인 남편은 사돈댁의 눈치를 보느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축하와 감사가 오가야 할 자리가 마치 구걸과 동정을 호소하는 자리처럼 변해버렸죠. 저는 음식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이것 또한 계산된 행동이겠구나. 이 모든 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밑밥이겠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즐겁지도 않은 식사가 억지로 끝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였죠. 현우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아, 중요한 전화가 왔네라며 밖으로 쌩 나가버렸어요. 유미는 그 모습을 보더니 어머, 저 화장실 좀 급해서요라며 쏜살같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순간 식탁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종업원은 계산서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고 사돈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힐끔거렸죠.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는 걸. 그들은 제가, 그리고 제 남편이 이 망신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제 남편이 사돈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이용한 거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어요. 70만 원. 제 한 달 용돈보다도 많은 돈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게 보였죠.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평생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어요. 우리 이제 저것들 보지 맙시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고 아프게 들리던지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했어요.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제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당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밤늦게 유미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효도 스타그램, 가족 식사 같은 해시태그가 보석처럼 밝혀 있었죠. 그들의 위선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였죠.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말, 저는 평범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텃밭에서 뜯은 나물을 무치고 잘 익은 김치를 꺼냈죠. 이게 바로 우리 부부가 평소에 먹는 밥상이었으니까요. 어김없이 주말이 되자 현우와 유미가 찾아왔어요. 밥상을 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죠. 유미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몸이 안 좋으시냐고요. 자기들은 이거 먹으려고 아침도 굶고 왔는데 그 뻔뻔함에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나자 유미는 습관처럼 냉장고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죠. 하지만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부부가 다음 며칠간 먹을 최소한의 양식만 들어 있었거든요. 거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 먹을 양식이다. 우린 원래 이렇게 소박하게 먹고 산다. 제 대답에 유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이 벌개지더니 김치 냉장고로 달려가 얼마 전에 제가 막 담근 김장김치 통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어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남편 현우를 잡아 끌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죠. 대신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쑥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기대와 미련마저 저 김치통과 함께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끌어안고 집을 뛰쳐나가던 그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안의 모든 미련과 기대도 함께 닫혀버렸어요. 며칠 동안은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죠.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허무하고 또 허무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밥을 챙겨주고 끙끙 앓는 제 무릎을 주물러 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어느 날 오후
남편과 함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30년 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가계부들과 빛바랜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가계부에는 아들 분유값이며 학원비를 아끼려고 콩나물 한 줌, 두부 한 모값까지 꼼꼼하게 적어내려간 제 젊은 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뭉치 속에서 저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해운대에 신도시가 막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사두었던 작은 상가의 등기 권리증이었죠.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이라 반신반의하며 투자했던 건데 지금은 그 상가에서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부부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 통장들도 있었고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건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자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에, 부모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자신을 너무 잊고 살았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동래구 노인복지관의 서예교실에 나갔어요. 붓을 잡고 화선지에 마음을 집중하니 그동안의 소용돌이치던 감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죠. 쉬는 시간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박씨 아저씨에게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IT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그분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 낡은 폴더폰을 보더니 당장 스마트폰부터 배우라고 자기가 차근차근 알려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서예 교실에 처음 나온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와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겠냐면서. 가만히 보니 20년도 더 전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제자 영미였어요. 콧물 훌쩍이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덧 반듯한 어른이 되어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제 사정을 조금 털어놓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영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건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고. 재산 관리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명함을 쥐어주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잊고 있던 과거의 인연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거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조차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끈기가 어디 가겠어요. 하루 종일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온라인 뱅킹으로 직접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제 생각과 경험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죠. 저는 은퇴 교사의 지혜로운 노년 일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제 소소한 일상과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세상에 저만의 작은 방이 생긴 것 같아 참 든든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할 무렵 예상했던 대로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올해 설에는 힘들게 음식하지 마시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무료 식사의 양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그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준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다, 현우야. 힘들게 못하러 그러니. 그냥 얼굴이나 볼 겸 밖에서 간단하게 보자. 우리 집 앞 롯데리아가 괜찮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그 당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짜릿한 첫 번째 승리를 예감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내 삶의 규칙은 이제 내가 정하겠다는 조용한 선전포고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봄이 오고 있었어요. 설날 당일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명절이라고 새로 산 옷을 곱게 차려입고서 향한 곳은 차례상을 차린 큰 집도 복잡한 시외버스 터미널도 아니었죠. 우리 동네 롯데리아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우리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이상하게 떨리거나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치르러 온 학생처럼 마음이 차분하고 명료했죠. 남편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지만 꼭 잡은 제 손에서 든든한 지지가 느껴졌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현우와 유미가 롯데리아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명절이라 한껏 멋을 낸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웃으며 손을 흔드는 우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그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당혹감과 창피함이 뒤섞인 얼굴을 보니 지난 2년간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아주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우리 앞에는 햄버거 세트 4개가 전부인 세상에서 가장 단출한 명절상이 차려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감자튀김만 깨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저는 일부러 더 신나고 활기찬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복지관 서예 교실 이야기, 스마트폰을 배워서 시작한 내 블로그 이야기, 옛 제자 영미를 다시 만난 이야기, 온통 제 삶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뿐이었죠. 그들의 안부는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힘든 사정 따위는 이제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딱 40분이 흘렀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짧은 명절을 보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카운터로 가 28,000원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아주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걸로 올해 설은 다 챙긴 거다. 더 이상의 안부도 용돈도 음식도 없을 거라는 제 독립선언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대답 없이 도망치듯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사돈어른, 그러니까 유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점잖고 교양 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항의의 가시가 숨어 있었죠.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애들을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는 건 좀 심하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흥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을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실직한 후 매주 주말마다 15만 원씩 들어갔던 식비 이야기, 사돈댁 식구들까지 와서 50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제 인삼주와 이불까지 가져갔던 그 추석날, 제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사돈까지 모신 남편의 칠순잔치에서 아들 내외가 어떻게 저에게 70만 원짜리 계산서를 떠넘기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화기 너머의 사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죠. 한참 만에 들려온 사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얼음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유미는 친정어머니에게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불호령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어느 60대 은퇴교사의 28,000원짜리 독립선언. 햄버거 가게에서의 설날 풍경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블로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 글이 밤사이에 부산맘 아기사랑 같은 지역, 맘카페와 5060세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저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힘을 내야겠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죠. 며칠 뒤에는 부산일보의 기자라며 젊은 여성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다며 작은 칼럼이라도 좋으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작은 신문지면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동네에서 지혜로운 노년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죠. 블로그 방문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제 글 옆에 작은 광고가 붙으면서 한 달에 몇만 원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날갯짓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복지관에서는 제 이야기가 연일 화제였죠. 저처럼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던 다른 어르신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작은 소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스마트폰 사용법을 공부하고 자식들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제게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유미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마주친 저희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해요. 새댁은 참 좋겠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음식 안 해도 되고 우리 시어머니는 햄버거 사주실 생각도 안 하시는데 부러워라. 그 말이 유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대요. 그 순간 유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햄버거 선언이 자신을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 어쩌면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준 자유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유미는 집에 돌아와 아주 오랫동안 깊은 혼란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제가 휘두른 칼이 누군가를 베는 대신 얽혀있던 매듭을 끊어낸 순간이었죠.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삶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변했죠. 더 이상 주말 아침에 혹시나 아들 내외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온전히 우리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주말을 보냈죠. 함께 온천천을 걷고 가끔은 기차를 타고 경주나 진해 같은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무릎 통증도 신기할 만큼 좋아졌고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였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에게서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와도 되겠냐고요. 그날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남편과 저는 무슨 일일까 싶어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두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수척하고 어두워 보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현우와 유미는 저희 부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야기는 유미가 먼저 꺼냈어요. 다니던 백화점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운 좋게 해고는 면했지만 고용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다는 거였어요. 실적 압박이 심해져서 팔지 못한 고가의 화장품 재고 1,000만 원어치를 본인이 떠안게 되었다고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예전에 그 당당하고 얄밉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왔다는 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앞에 차용증과 함께 매달 얼마씩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꼼꼼하게 정리한 상환 계획서까지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나 계산이 없었어요. 절박함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남편과 저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내밀어주는 마지막 신뢰이자 기회였죠. 저희는 그 돈을 빌려주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약속대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블로그, 부산 은퇴교사의 지혜로운 삶은 어느새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한 공간이 되었죠. 저와 뜻을 같이 하던 복지관의 작은 소모임은 동네 지혜의 숲이라는 근사한 이름까지 갖게 되었고요. 저희의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감사하게도 동네 구청에서 작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지원금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그리고 건강한 자녀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죠.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제 경험이 이렇게 다시 사회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김수진이라는 제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서게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우리 부부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아껴두었던 돈으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거였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날,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설렜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 남편과 저는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여행 중에 저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희생이 당연시될 때 그것은 착취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글은 또 한 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죠. 한편 저희가 없는 부산에서는 현우와 유미에게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찾아갈 엄마의 밥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던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며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태워 먹기 일쑤고 맛도 없었지만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소소한 행복과 서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해 설날이 되었어요. 명절을 며칠 앞두고 현우와 유미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이 정성껏 꾸민 공간은 아늑하고 따뜻했죠. 며느리는 하루 종일 준비했다며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명절 음식을 차려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유미는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작년에 햄버거 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잠시 놀라 쳐다보자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이었죠. 덕분에 저희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날 우리 밥상 위에는 햄버거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떡국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그어진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명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수진 씨는 깨달았어요. 희생이 당연해지면 착취가 되고 사랑도 병들게 된다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한 경계선이야말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말이죠. 그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었어요.